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 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박 씨입니다. 재밌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할까요? 뭐라고? 재밌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할까요? 갑자기 나한테 그걸 물어본다고? 야, 그거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지. 우리 민 대표 머리 파마했어요, 여러분. 파마했습니다. 귀엽게 하고 왔네. 엘레강스 하지 않나요? 아니? 네. 아니랍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가 세일이 끝나기도 했고요. 네네. 또 글러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매일 뭐 글러브 가격만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글러브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 네. 그래서 뭐 10가지 질문 정도 대략적으로 제가 체크해보긴 했는데 네. 이게 어디서 얻은 질문인가요? 챗 GPT한테 물어봤죠. 글러브에 대해서 궁금한 거 10가지만 알려줘. 야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챗 GPT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역시 챗 GPT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을 뽑아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 너는 임마 안 돼 임마. 자, 그러면 챗 GPT가 얼마나 야구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질문인지 한번 그럼요. 절 믿으세요. 자, 일단은 챗 GPT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크기의 글러브가 나에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자, 아이, 어른, 그리고 손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글러브 크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잘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야구 글러브들의 입수부 사이즈는 거의 대부분이 프리 사이즈예요. 성인용 글러브들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당 글러브 같은 경우에 FH 시리즈인데 해당 글러브는 프로 선수부터 프로 선수들이 평균 키가 180 넘잖아. 그리고 손도 넌 프로 못하겠다. 난 못하지. 안 하잖아. 난 글러브 박사 아니야. 그래? 근데 내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글러브 박사에 대해 물어봐달라고? 물어봐줘야 넌 자격이 있니? 나 자격이 있죠. 그래? 자격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야구용품에 관련된 일들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야구용품 판매하는 일을 하지만 저는 야구용품 판매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구용품에 대한 기획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야구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브랜드의 글러브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담당하고 있는 글러브 브랜드가 있고 또 일본의 유명 브랜드들 뭐 예를 들어 뭐 사토작이라든지 이런 글러브들은 한국의 유일한 총판 업체이기도 하면서 거래업체이기도 하면서 수많은 장인들과 같이 협업했던 경험이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국내 글러브 공장에서 오더 글러브 전문으로 하는 글러브 브랜드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뭐 핑카드라는 되게 유명 브랜드의 해외에서 생산 뭐 대만, 중국, 뭐 필리핀에서 다양한 글러브 공장에서 생산을 했던 경험과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글러브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글러브에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또 일본의 유명 브랜드의 어떤 판매 업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러브에 대해서는 나름 되게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고 봐야죠. 생긴 건 되게 어리게 생겼지만 사실 나이가 적잖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좋은 글러브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생산까지 또 대부분의 글러브 우리가 판매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유통업체의 개념인데 저는 생산과 기획업체의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글러브에 대한 애정을 어렸을 때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희 보면은 좋은 글러브를 판매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글러브의 제작부터 뭐 예를 들어 뭐 땡스 글러브라든지 이런 좀 유니크한 글러브를 많이 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글러브를 껴보고 만지고 뜯어보고 씹어보고. 자, 그러니까 어떤 크기 글러브가 나한테 맞냐고요. 이 크기라는 개념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아셔야 돼. 첫 번째 외형적인 크기. 그거는 뭐랑 관계되어 있냐면 타구의 종류에 따라서 글러브의 외형적인 크기가 달라져요. 그건 포지션에 민감하겠죠. 가령 외야 글러브, 투수 글러브, 내야 글러브, 그 다음에 포스미트, 일루미트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형태가. 그 사이즈가 첫 번째 기본적인 사이즈고 두 번째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입수부 사이즈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입수부 사이즈는 거의 ML 평균으로 미디움부터 라지 정도가 평균으로 프리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똑같은 해당 모델의 글러브가 브랜드 표기에서는 미디움 라지 정도로 표기를 하는데 이 글러브를 가지고 예를 들어 프로 선수들도 쓰거든요. 프로 선수들은 키가 180이 넘어요. 평균 키가. 180 넘는 선수들은 손이 보통 X라지가 넘지. 그래서 전 손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같은 글러브를 낀다고. 그러면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러면 글러브에는 이 엄지끈이랑 새끼끈이 있어. 저기 보여주세요. 엄지끈이랑 새끼끈이 있어요. 글러브는 손에 꼭 맞게 끼는 게 아니라 이 엄지끈의 고리와 새끼끈의 고리를 걸쳐서 여기는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손이 글러브에 바로 붙어 있으면
손바닥에 공 맞고 튀어. 유격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뭐냐 그러면 야구공을 아스팔트에 던지면은 튀잖아요. 충격도 더 크고 매트리스에다가 던지면은 공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게 손이 크신 분들이 글러브가 좀 작은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그건 글러브가 작은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글러브의 착수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전 더 많다고 보고 왜냐 그러면 해당 글러브를 가지고 프로 선수들도 사용한다니까요. 손이 엄청 큰 선수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 밑에 이 구멍이 좀 작은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셔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수브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모든 글러브가 내 손에 맞게끔 글러브 사이즈가 딱딱딱딱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게 여기 이제 펀칭이 있는데 이 끈을 풀러가지고 여기를 조절해가지고 자기 손에 맞게 해서 하나 정도 당길 수 있고 또 역으로 해가지고 하나 정도 사이즈를 늘릴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처음에 글러브 사가지고 내가 손이 작다고 이거 줄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천. 아예 처음부터 좀 맞는 걸 사라. 그게 아니라 다 드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날 수 있으니까. 늘어날 수 있기도 하고 글러브 형태가 이 패턴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형태가 오리지널 패턴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들인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낫지 꽉 조여버리면 우리 운동화 같은 게 똑같이 내 270이라고 뭐 290짜리 신발 사가지고 크다고 끈만 꽉 조이면 그 안에 공간이 형태가 신발 형태가 좀 부자연스럽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꺼려하는 거죠.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가죽이나 이런 가죽 같은 경우에는 길들이는 대로 모형이 또 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길을 들인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절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이수브 사이즈는 이수브 사이즈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글러브의 사이즈로 보면 외야는 보통 13인치 전후 글러브를 써요. 12.5인치부터 13.5인치까지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글러브를 끼는데 그래서 이제 해당 글러브는 외야 글러브라 사이즈가 좀 크죠. 포켓도 좀 깊고 그 이유는 외야수는 특성상 머리 위로 뜬 공을 많이 잡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내야는 있어요? 내야도 한번 보여주세요. 비교를 좀 해줘. 내야는 이제 이런 모델 뭐 대표적으로 이런 모델 보면 짧잖아요. 짧고 좀 넓어. 짧고 넓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는 그 바운드 공을 많이 잡잖아요. 땅볼을. 그러면은 바운드도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글러브가 바닥에서 붙어 다녀야 되니까 이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해당 글러브는 이제 내야 글러브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글러브의 크기를 보려고 할 때는 포지션별로 글러브의 크기를 확인하는 게 먼저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선호도. 예를 들어 내야 글러브라고 하면 보통 12인치부터 11.25인치까지를 내야 글러브 짧은 글러브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원래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3루수는 좀 내야 글러브는 큰 걸 쓰고 유격수는 중간 사이즈, 2루수는 작은 걸 썼는데 요즘에 그렇게 사이즈의 개념보다 내야에서 내가 글러브 큰 걸 선호하는지 작은 걸 선호하는지 내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선호도가 더 크니까 선호도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뭐 어쨌든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 글러브를 큰 걸 많이 끼고 얘네는 작은 걸 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2루수용 글러브, 3루수용 글러브, 유격수용 글러브가 따로따로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 내야 글러브에서 유틸리티 개념으로 그냥 내 어디 포지션인지 내 손에 편한 글러브가 좋은 글러브라는 생각이 더 많아서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사이즈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포지션별로 1루 미트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미트라고 하는데 그치. 포지션별로 또 어떻게 또 글러브를 선택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얇은 느낌으로 넓어요. 근데 미트는 왜 미트라고 부르는 거야? 포수랑 1루만 글러브 형태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미트라고 부르고 1루는 왜 다른 거예요? 1루도 공을 결국에는 이런 도구는 쓰임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동일하게 하나의 글러브 갖다 야구를 하다가 포지션별로 특성들이 날라오는 야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잡는 볼도 좀 다른 볼이죠. 1루는 좀 강한 볼이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1루는 그거보다 범위가 좀 넓죠. 송구를 받아가지고 유격수든지 2루수든지 3루수든지 1루에다 던져 아웃되는데 포수는 투수의 가장 강한 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툼한 원형의 형태를 띠는 거고 1루 미트는 내야 글러브, 내야수를 보면서도 그 다양한 넓은 범위의 볼들을 잡아야 되니까 머리 넘어가는 것도 잡고 바운드 공도 잡고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글러브가 좀 대응될 수 있게 이렇게 넓은 형태의 미트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포수 미트는 아까 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둥근 형태로 사이즈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이즈를 뭐 인치로 재게 되면 얘는 둘레를 재게 되는데 이거 둘레를 재게 되면 33인치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인치를 보고 글러브가 크냐라고 네.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보통 이제 좀 얘기해 주세요. 글러브를 인치 개념으로 물어보시는 분은 사이즈를 물어보는 개념인데 네. 사이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이즈는 부피의 개념이잖아요. 저 사람이 덩치가 커 작아 그러면은 키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체형과 체격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대부분 글러브의 사이즈를 물어볼 때 인치 개념으로 물어보시는 분은 길이만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길이가 길다고 큰 글러브냐 긴 글러브지 큰 글러브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글러브는 요즘에 변형이 많이 돼서 네. 입체 개념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길이는 짧아도 폭은 넓을 수 있잖아요. 네. 포켓이 깊고 넓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작은 글러브냐? 그러면 인치가 짧으면 사람들이 작다고 잘못 인식해. 그러니까 길이의 개념이 아니라 부피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대부분의 많이 통용되는 사이즈가 외야 글러브는 13인치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해당 글러브가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변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글러브는 이 사이즈에 대한 이해를 부피의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물론 인치만 길이만 길다고 좋은 글러브가 아니에요. 길이가 길면은 뭐 글러브가 크니까 잘 잡히겠지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길이가 길면 글러브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길면 길수록 글러브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잖아. 힘 전달이 안 되고. 그럼 나 궁금한 게 생겼어. 사실 인치라는 게 있으면 선택하기 편하잖아. 아, 이거 미디움이니까, 라지니까. 근데 인치라는 개념보다 부피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떤 기준도 그래서 인치를 통용적으로 널리 쓰는데 그래서 유명 브랜드에서는 그런 걸 깨려고 사이즈를 자체적으로 표기해. 이거는 사이즈 16M인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9보다 10이 큰 사이즈고 10보다 11이 큰 사이즈고 이렇게 해서 인치 표기를 안 하고 자체 입체 개념으로 표기하는데 그런 걸 유심히 보고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옷도 브랜드별로 네.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잘 알면 사기 편하듯이 그렇죠? 글러브도 미리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죽 종류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죽 종류라고 우리가 뭐 킵 가죽이다 뭐 송아지 가죽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좋다고 하잖아. 이게 가죽이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의미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딥하게 그러니까 글씨에 따라서 이름에 따라서 가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야구 글러브는 소가죽 베이스예요. 소가죽이 아니라 뭐 돼지 가죽이나 합성 피혁도 있는데 그거는 완구용품의 글러브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글러브들은 거의 다 소가죽으로 만든다. 그럼 소가죽의 계열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어보시는 분 관심 있는 부분은 송아지 가죽이냐 소가죽이냐 이 차이예요. 송아지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등급인가요? 비싸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적합도예요. 그러니까 킵가죽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킵가죽이면 비싸긴 하지. 수요 공급 때문에 킵가죽은 송아지 자체의 개체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송아지 가죽을 살려고 그러면 비싸. 그러니까 고급 글러브에만 송아지 가죽을 쓸 수 있지. 저가 글러브에다가는 송아지 가죽을 쓸 수 없어요. 네. 왜냐면 가죽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반대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모두 좋은 가죽이냐? 그러면 가죽의 특성이 송아지 가죽은 터치감이 좋고 부드럽고 그런 반면에 약해. 내구성 면에서. 그리고 스티하이드는 그거에 비해서 강해. 근데 스티하이드의 가죽 가공 기술이 엄청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좋은 상급의 스티하이드 가죽은 킵 가죽이랑 구분의 의미가 별로 없어. 그냥 각인의 의미야. 그리고 보통 보면 엄지손가락에 많은 글러브들에 가죽명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네. 여기 자사에 모더랜더 레더 R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가죽 명칭의 의미도 사실상 글러브에 되게 많이 관심 있으신 전문가 아마추어 분들은 가죽명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가죽명 같은 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가죽 이름은 이름 붙이기야.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가죽 뭐가 있을까? 뭐 에르메스 가죽이라고 이름 붙이면 좀 비싸 보이게 느껴지는 거잖아.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인데. 민병철 가죽이라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누가 전지현이야. 그러면 전지현이라고 이쁘냐 아니잖아. 우리가 이뻤던 전지현과 이름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근데 글러브도 가죽이라는 것 자체가 특성이 뭐냐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야. 플라스틱처럼 찍어지는 게 아니야. 소마다 가죽마다 가죽의 단위를 노트라고 하는데 가죽을 한 장이라고 스퀘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한 번에 찍어내는 양 있잖아. 가죽을 예를 들어 30장을 갖다가 한 번에 작업을 해. 그럼 이걸 노트라고 하는데 노트마다 그 다음에 이 스퀘어 하나마다 가죽의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는
가죽은 좋은 가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또 글러브용으로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가죽 무슨 이름이네? 그래도 어느 정도 가죽을 잘 다루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가죽은 퀄리티가 좀 일정하고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겠네. 네. 그래서 스티어헤드랑 킵이랑 뭐 이런 거 구분은 킵 중에서도 안 좋은 가죽이 있고 스티어헤드 중에서도 좋은 가죽이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많이 가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죽에 대한 브랜드들이 있어. 그 브랜드라고 하면은 제역사야.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뭐 기본적으로 유명한 게 주테로, 세토 여러 가죽들이 가죽 그런 제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도 그 가죽 주테로라고 다 좋으냐 아니지. 거기에서 그레이드가 있고 가죽마다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주테로라고 좋은 게 아니고 세토라고 좋은 게 아니고 뭐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주테로에서 만든 가죽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가죽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직접 써보고 자기가 느꼈을 때 느껴지는 게 더 좋은 거고 또 어떤 가죽은 처음에는 좋아. 근데 쓰다 보면은 내구성이 떨어져. 처음에 촉감을 너무 좋게 만들다 보니까. 또 반면에 어떤 글러브는 처음에는 좀 약간 마감이 약간 애매한 듯한데 쓰다 보면 오랫동안 글러브의 강도와 형태가 잘 유지되는 글러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제품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지 이름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될 건 아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처음 그 글러브 사는 사람이 이 가죽의 좋은 퀄리티까지 유지하면서 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좀 어느 정도 유명한 그렇죠. 브랜드를 네. 선호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고 그 다음에 글러브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찜기에도 넣었다가 물에도 담갔다가 하더라고. 근데 사실 나도 가죽 가방이 있지만 그거 비에 안 맞게 하려고 옷에 숨기고 막 한단 말이지. 근데 글러브는 왜 물에 넣고 스팀에 찌는 거야? 찐빵도 아닌데. 이게 글러브 길들이는 거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목표는 뭐냐? 내 손에 잘 맞는 글러브에 조작성 좋은 글러브를 만드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에다가 담그는 방법도 있고 찜기에 찌는 방법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글러브를 갖다가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의 문제야. 근데 물에 담갔다 빼면 데미지가 있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죽에 아까 가죽 이야기랑 연결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 글러브를 갖다가 그러니까 가죽의 원피 있잖아요. 원래 가죽이 이게 소의 피부였을 거 아니야. 소의 피부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가죽으로 만드는 과정을 태닝이라고 해. 그러니까 태닝에서 가죽을 만드는 과정을 태닝이라고 하는데 이 태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부분 아까 말했던 거는 베지터블, 그러니까 명품 같은 거는 베지터블 태닝이라고 해. 베지터블 태닝을 하게 되면 그 겉에 층과 겉면과 안에 있는 가죽이 분리가 돼. 그래서 광택감이 나고 겉에 코팅된 것처럼 염료를 많이 바르잖아. 그런 거는 물에 담그면은 이 중간에 이음새가 뜰 수 있지. 아니 떠. 그러니까 위층이랑 위에 껍질처럼 벗겨질 수가 있어. 분리가 되는. 분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글러브용 가죽은 대부분 크롬 태닝을 해. 화학약품과 물을 이용한 태닝이야. 그래서 화학약품을 입혔다가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뺐다가 말렸다가 다시 적셨다가 세척했다가 화학약품을 입혔다가 이 방법을 각각의 제역사나 또 제역사는 가죽을 만드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누가 발주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글러브 가죽 회사에서 발주를 해줘야 되니까 그 발주를 한다고 했을 때 원하는 형태로 글러브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적합한 가죽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물에다가 담갔다를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에 담갔다가 잘 건조를 하고 전문가가 만지면 큰 데미지는 없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의 데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래도 물에 담갔다면 조금 데미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글러브에 길들이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 내 손에 맞게끔 변형을 시키는 거 아니야? 글러브 가죽은 가만히 내비둬도 변형이 돼요. 왜냐면 햇빛에 색이 바를 수도 있고 모든 거는 산소가 접합하면 변형이 되게끔 돼 있는데 글러브의 용도가 뭐냐? 내 손에 맞게끔 공을 잘 잡게끔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변형시키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물에 담가서 하는 것도 그것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좋고 나는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물을 이용해서 길들이기 그럼 하는 거고. 보통 많이 길들이기 하는 방법 중에 몇 % 정도가 물로? 그거는 몇 %가 아니라 쓰는 사람의 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고객한테 주죠. 그러면 처음
처음인 사람이 있잖아요. 네. 글러브 사서 길들이기 처음 맡겨. 근데 안 해봤으니까 물이 좋은지 아닌지 몰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샘플 글러브들 중에 그 물로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무령부로 길들이기 된 거예요. 얘가 무령부 길들이기가 된 거고 얘는 그냥 길들인 거예요. 이게 민감한 사람들은 차이를 느껴. 얘는 무령부로 길들인 거예요. 훨씬 부드럽다. 약간 부드럽고 포켓이 더 깊게끔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죽을 보면 물에 담갔다고 해서 데미지가 느껴지나요? 전혀. 그러니까 한번 민감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민감하게?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뭐 그냥 되게 민감하게 하는데도 안 느낄 정도로 물론 기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뭐 천명경에 들어보면은 할 수 있지. 근데 글러브라는 게 어차피 운동장에서 구르다 보면 한두 번 오일링하고 뭐 땀 흘리고 나면은 글러브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데에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의 데미지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 정도 길들이기 해가지고 쓰려고 하면 물에다가 담그지 않더라도 이 정도끔 길들이게끔 하려면 많이 때리고 두드려야 되니까 데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효율성의 문제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 결과물로 보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두 개를 비교해보고 어떤 형태로 길들인 게 본인 손에 더 잘 맞고 쓰기가 겉으로 좋냐. 보기에는 뭐 전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만져보시면 확실히 뭐라 그럴까요? 유연성, 탄력 이런 것들은 이게 훨씬 더 높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시다 보면 나한테 그쵸? 맞는 걸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들고 무분별한 경험 안 해보고 편견으로 물에 담그면 글러브가 무조건 안 좋아지고 망가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물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황금막심이 볼 때는 외관상으로 데미지가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 그런데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큰 뭐 고려사항은 아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일정 부분은 제가 추천하기도 해요. 네. 네. 글러브의 또 특성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네. 자 마지막으로 각 지금 꺼내놓은 우리 비교해 주려고 간단하게 꺼내놓은 글러브들이 있는데 네네. 이 글러브들의 브랜드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1분 안에 이거를 간단히 1분 안에.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 브랜드의 설명을 간단히 왜냐면 지금 꺼내놓은 글러브가 몇 개인데 브랜드가 다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민병철은 이렇고 황금막시는 이래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하지마 굉장히 어렵지만 아니 왜냐면 지금 시간 때문에 지금 그래,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올바른 정보를 드리려고 하면 1, 2분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놨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요. 네. 이게 브랜드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기는 되게 애매한데 미국 브랜드랑 한국 브랜드랑 일본 브랜드랑 특성이 약간씩 갈려. 나는 미국 브랜드가 좀 더 좋던데. 뭐 어떤 부분에서 나는 윌슨이 그렇게 좋더라. 착용했을 때 그 착용감과 물론 미즈노도 착수감은 좋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오케이 내가 반박을 하자면 이거는 잘못된 정보일 수 있는 게 윌슨이라는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지만 우리가 취급했던 황금막시가 껴들어간 일본에서 최상위 모델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본 브랜드로 치기에는 약간 미국 브랜드로 치기는 약간 근데 애매해. 어쨌든 패턴이나 이런 거는 미국에서 만든 패턴일 거 아니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 윌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시안 핏으로 다시 만들기 때문에 더 핏이 좋은 거지. 실제 윌슨은 일본 모델이 아니라 미국 모델,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생산된 미국 모델 껴보면 미국 거고 만들기는 약간 일본에서 다른 만든.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윌슨이랑 로링스가 그냥 아메리칸 버전으로 두 가지 모델이 되게 대표적이고 이건 뭐냐 그러면 좀 실용주의, 장인정신 이런 거 필요 없고 대량으로 좋은 가죽, 일본 가죽 중에 글러브 중에 뭐 호인이라든지 아니면 세토라든지 좋은 가죽을 시장이 그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윌슨이랑 로렌스 어마어마한 양을 매입해요. 그러면 엄청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지? 좋은 가죽을 그 다음에 인건비 싼 필리핀이나 대만으로 보내. 거기서 윌슨의 기술력 갖다가 글러브를 패턴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거를 큰 시장에다 뿌려.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좋은 글러브지. 이게 미국과 그러니까 옷으로 따지면 폴로. 폴로 좋아. 그냥 좋잖아. 좋은 원단 갖다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장인 정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옷을 왜 이렇게 좋은 원단 갖다가 옷을 왜 이렇게 바느질을 했어?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렇지.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보면 만족도가 엄청 높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그쵸. 좋은 옷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윌슨이나 로링스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은 일본 글러브는 어떠냐? 그럼 여기에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을 거야. 옷으로 따지면 이태리 옷이야. 명품 옷이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되게 잘 만들었는데
가성비는 떨어지지 않아? 가성비는 떨어질 수 있지. 근데 그래서 유심히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끔 일본 가면 굳이 이렇게까지는 왜 하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이엔드로 가려고 그러면 그 작은 차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좋은 글러브는 일본 글러브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윌슨이나 로링스 중에서도 제일 최고 등급이나 한정품 모델을 일본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 한국 글러브는 그래 나 들어본 적이 없네. 미국 글러브랑 일본 글러브의 적절한 배합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 가성비. 가성비 되게 좋게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일정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글러브에 전체적으로 들여놓고 보면 이거는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이해가 안 가. 잘. 그러니까 이런 의도, 그러니까 카피를 되게 잘 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하다케야마 같은 거 보면 쉘라모브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얘네들은 다 연구소가 있고 이런 기술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글러브에 구조적으로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이걸 보고서 기술력이 너무 좋아 눈으로 대충 봐도 똑같이 만들어. 근데 껴보면 이 기술이 느껴지느냐? 그럼 느껴지지 않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로 그냥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냥 약간 아류 같은 느낌이 들지만 또 반대로 강점이 뭐냐 그러면 처음 야구 시작하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해하기 싫고 그냥 그래서 15만 원짜리 글러브 뭐 써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 글러브 쓰면은 그냥 이 A랑 B랑 둘 다 교집합에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가성비를 한다 이 정도로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일본 글러브나 또 미국 글러브 윌슨이랑 로링스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보면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만든 글러브는 좀 신뢰할 만하죠. 저희가 일본에서 만든 글러브를 더 많이 취급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다 그러면 중저가 글러브일수록 저는 일본 브랜드의 중저가 글러브가 왜냐 그러면 좋은 글러브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글러브의 기능적 요소가 필요할까 그러면 저는 잘 만든 글러브. 잘 만든 글러브는 뭐냐 패턴. 패턴은 크고 유명한 회사일수록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오리지널 패턴이 존재하고 작은 회사일수록 패턴이 종류도 적을 뿐더러 유명 브랜드의 카피를 뜨거든.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글러브 카피 뜬다고 해봐 이 고유의 기능적인 특성을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패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더 크다. 그리고 반대로 글러브를 딱딱하게 만들어. 딱딱하게 만들면은 오래 쓰고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글러브는 잠깐 쓰는 글러브지. 내가 더 좋은 글러브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지. 처음에 오래 쓰고 딱딱한 글러브를 쓰면 제대로 오히려 뭐 쓰지도 못하고 글러브가 딜들일 때쯤 되면은 딴 글러브를 갈아타야 되니까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면은 처음 글러브 시작하고 글러브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말 끊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중에 가죽 얘기 들어가면 사실 글러브에 대해서 만드는 과정이나 가죽이나 고급 글러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가면 아까 예를 들어 가죽 있잖아요. 가죽 만들 때 태닝이라든지 글러브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뭐 저희는 뭐 사토골 아저씨 글러브나 뭐 모리 글러브나 이렇게 되게 일본의 유명한 장인들이 또 제트에서 가쿠마사라고 선수 글러브 만드는 사람이랑 또 제 친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글러브 만들 때 최고 글러브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글러브를 만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엄청 재밌죠. 좀 따와주세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그렇게 따기가 쉽지가 않고 어차피 걔 저랑 많이 해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제가 다 실존하지 않는 사람 아니야? 아니 뭐 또 이번에 같이 일본 가시면은 뭐 사토다 씨랑 같이 뭐 한번 식사를 하시든가. 내가 짜파게티 끓여야 되니까 모르겠네. 자 어쨌든 초보자 혹은 글러브에 대해서 어중간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늘 여러분들한테 뭐 주테르 가죽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죽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그리고 나한테 지금 포지션별로 맞는 글러브를 선택하시면 훨씬 만족도 높은 글러브를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민 대표를 데리고 제가 궁금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을까? 뭐 해결되신 분도 있고 오히려 더 궁금증이 많이 생기신 분들도 그런 계실 분들은 텐데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거기에 또 다른 또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글러브의 세계가 무한하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딥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딥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러브는 도구일 뿐이다. 내가 야구 생활을 즐기는데 필요한 도구지. 뭐 예를 들어 이거 뭐 모셔둘 거 아니잖아요. 좋은 글러브의 역할은 운동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빛을 발하는 게 내 손에 제일 잘 맞는 게
뭐 100만원짜리 글러브가 좋은 글러브가 아니라 네. 손에 잘 맞는 게 좋은 글러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 왜 이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또 궁금한 내용들로 여러분들한테 또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네.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베이스볼의 민대표였습니다. 방씨였습니다. 안녕. 몇 명 밝혔어요? 방씨인가요?